오늘은 웹데이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데이터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있는 회사에서 데이터를 직접 받는 입장이 아닐 경우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수집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해서 수집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은 개인한테 개인의 정보를 물어야 된다든지 혹은 기업에게 방문을 해서 기업에게 이제 데이터를 요청해야 된다든지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혹은 개인이 진짜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해서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동산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맥켄지 같은 그런 컨설턴트들, 많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직접 가서 거기서 데이터를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미 수집되어 있지 않은 가능성들도 높고 정말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면은 직접 수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항에서 명품 캐리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인구의 그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출구를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차에서 내리는지, 그런 것들은 명품 캐리어를 컨설팅 해주는 회사에서 직접 공항에 가서 눈으로 한 일주일 내내 거기 앉아서 사람들을 보면서 관찰을 해서 얻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찾아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수기로 작성하는 데이터는 굉장히 소량의 데이터이고요.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희는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목표점인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점점 수집하기가 쉬워졌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기법도 발전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존재하는 웹상에서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데이터 수집 관점에서의 기술 진보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데이터들이 웹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웹 속에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 크롤러를 이제 짜야 된다는 게 이제 앞으로 남아져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 실제로 제가 크롤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강의를 찍어 두긴 하고 여러분들의 진도 정도나 수준 정도를 사전 조사로 파악을 해서 그 강의를 직접 모두에게 주어진 태스크로 소화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일부 학생들이 나중에 웹 데이터를 직접 수집을 해서 공모전 같은 것들을 나갈 때 활용할 수 있도록만 노출을 할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만약에 공공 데이터 공모전을 한다, 혹은 기업에서 받은 데이터로 뭔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받은 데이터들이 혹은 공공 데이터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보충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특정한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인구의 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어딘지 혹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를 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자리에 직접 가서 그 인파들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특정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 사람들의 내비게이션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더 추가 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혀 수집 불가능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도 해서요.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분석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를 결정을 해야지, 데이터가 전혀 수집 불가능한 것인데 내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면은 결국엔 데이터 수집 문제로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이해를 시도를 했었고요. 인터넷에서는
특정 웹사이트가 데이터 수집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크롤러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웹사이트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에서 너무 많은 크롤러들이 내 웹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서버에 과부하를 주는 것을 막고 싶어서, 혹은 내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 글들이 다 이렇게 유출되는 것을 막고 싶어서 크롤러들의 활동을 밴해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데이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식별을 하지 못하게끔.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한 것이고요. 경북대학교 주변에도 에어비앤비가 꽤 있습니다. 지금 동대구역 위주로 찍었는데 요 주변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제목 정보가 있고요. 인원, 침실 개수, 침대 개수, 욕실 개수,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퍼실리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평점이 있고요. 몇 명이 리뷰를 썼는지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진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네이밍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로케이션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원래 에어비앤비는 계약을 하고 나면 정확한 로케이션을 알려주고 이렇게 대략적인 로케이션만 알려주거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위도, 경도, 범위 안에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겠구나, 이 데이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사진을 여기에다가 뒀는지에 따라서 이 채도나 아니면은 명도 같은 것들이 선택에 되게 영향을 미치더라. 똑같은 사진인데 왠지 이 마지막 집은 조금 어두워 보인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약간 붉은기를 띤 밝은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똑같은 비슷한 평점이라면은 143명이 리뷰한 것보다 그래도 217명이 리뷰를 할 거나 202명이 리뷰한 리뷰자의 숫자를 더 신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까 사진에 대한 얘기를 했던 사람은요, 침실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진 속에 있는 브라이트니스 정보 같은 것들만 추출을 해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진은 중요하지 않아. 누가 사진을 봐, 이건 처음에 나온 한 장 정도 이미지일 뿐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침대가 2개여야지만 지금 주거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밑에 2가지는 완전히 제껴질 거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의 가족들이 이 몇 명의 사람이 이곳을 이용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가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놀 거면은 침실 개수가 되게 중요하기보다 밤새도록 놀 거니까 그냥 이 거실이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큰 창 같은 게 있는지 뭐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정보들이 노는 목적, 골에 따라서 혹은 명수에 따라서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은 사진보다는 이런 정보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분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이 달라지는데, 어떤 정보들이 웹사이트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수집을 할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별점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아마존에서 줍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5점에 너무 많은 별점이 가 있고 다른 점수대에 점수가 별점이 없으면은 또 약간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5점만 줄 수가 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254명의 커스터머가 조작된 리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별점이 이 정도로 고르게 살짝 분포가 돼 있으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5점이 많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5점을 얘기하는데, 그런 편은 그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또 존재하기는 하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5점으로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구나 라는 또 의사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스퀴드 되어 있는 형태의 분포를 가질 경우 사람들의 구매 의사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어느 쪽에 분포가 더 크게
나와 있는지 분산의 형태를 가지고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진 모양을 딱 보고서는 두 사람이 같이 쓰고 있을 때 혹은 한 명이 혼자서 쓰고 셀카를 찍고 있을 때 사진에서 정작 보려고 하는 것은 모자의 이미지인데 얼굴만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사진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위에는 되게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사진이 연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구매 의사가 더 높아지는지 등등, 필요한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특정 사이트를 방문을 해도 어떤 사이트를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것도 중요한데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지를 확인하면서 연구 문제를 수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서 이게 굉장히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특정한 사이트를 분석했는지, 내가 그 사이트에서 더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없는지, 웹사이트가 개편됨으로써 이전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정보를 내가 더 볼 수 있지는 않은지 같은 것들을 과거에 데이터 분석했던 결과들을 가지고서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써놨던 논문들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게 데이터 분석에서는 더 중요하고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생각해내려면 창의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사이트를 써보면서 내가 직접 써볼 때 내가 그 연구라든지 논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과거 사례 분석 결과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었던 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지? 내가 분석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보면서 이 사이트 말고 다른 사이트라든지 다른 분석들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구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 사이트에서 이 연구 문제를 해결할 때 이때까지는 쓰지 않았었던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 분석 방식이 떠오를 때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분석해놨었던 웹사이트의 데이터들이 같이 또다시 한 번 더 분석되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웹사이트랑 연계를 해서 두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는 대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특정 회사라든지 기업이 혹은 특정 공공 데이터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 데이터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10년 뒤에도 5년 뒤에도 해결 못 된다는 가능성은 없고, 지금 데이터가 수집되는 곳이 내년 다음 주에 계속 수집될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데이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도 좋지만 계속 이 데이터가 가능한지 어베일러블한지를 리비짓을 통해서 계속 시도를 해봐서 지속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학부생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걸 분석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취업시장 혹은 내 포트폴리오를 증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다 분석해봤는데 내가 더 할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나도 한번 하면서 다른 사람 안 했던 한 꼭지 더를 내가 해볼 수 있는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채널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홍보하기도 하거든요. 그들의 그 파급력 같은 것들이 유튜브로 어떻게 넘어오는지 데이터들을 결합시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데이터들을 쪼개서 한 케이스들을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하려면 우선 데이터가 어베일러블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한 내용 자체도 수집할 수 있고요. 이 각 리뷰들이 몇 점을 줬는지, 전체 평점은 몇 점인지, 그리고 이 특별히 이렇게 리뷰가 적혀져 있는 특정한 제품뿐만 아니고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서 이미 이 사람이 어떠한 제품을 판매를 해서 레퓨테이션을 쌓아놨었는지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통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 이 리뷰의 실적에 따라서
실적을 공개해 뒀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매 의사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이 제품을 잘 팔았고 몇 년 동안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켓컬리보다 조금 덜 오랜 기간 명품, 화장품 같은 것들을 팔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괜히 제살 깎아먹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플랫폼 브랜드에서는 도리어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고요. 하지만 난 진짜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아이폰을 팔아왔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내가 벌써 아이폰 6였을 때부터 아이폰에 대해서 보상 판매 같은 것, 기기를 판매해왔고, 디스카운트를 해왔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 대한 니즈를 잘 알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보험 같은 것들을 판매해오고 있어 라는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웹사이트의 특정 제품에 따라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들이 되게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딱 똑같은 포맷이 있어가지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동일한 정보가 딱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제품에서는 본인 웹사이트가 플랫폼이 분리할 경우 정보를 가려버리고요. 특정한 사이트에서는 특정한 제품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줘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내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뷰를 쓴 사람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리뷰를 쓴 사람들이 좀 되게 소수인 사이트, 막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신랄한 정보, 리뷰를 썼는데 이때까지 리뷰를 쓴 경험이 2번밖에 없었으면 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 아마존 같은 경우 2, 30년 동안 아마존 특히 2, 30년 동안 여기서 리뷰를 쓰는 일을 해온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 리뷰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이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 제품 판매 첫 시작에 스타트에 이제 확산을 이제 이끄는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리뷰어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리뷰어가 제품을 리뷰하면은 난 그건 우선 가서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팔로우 기능 같은 것들도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책 작가들도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출판사만 컨택이 가능하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책 작가들의 팔로워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만들어둬서 이 책 작가가 새로운 책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더라도요. 특정 작가의 책이 10권 중에 8권을 완전 탐독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음 편이 완전 기대작일 겁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이 사람 새로 썼는 그 책을 꼭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여름 휴가 때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특정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급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통로, 채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그냥 구매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만 본다면 별 기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데이터 수집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데이터도 제공해줬어? 이런 데이터 굉장히 유용한데 왜 저 사이트에서는 제공해주지 않을까?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마켓컬리랑 쿠팡이랑 제공해주는 정보의 특성이 되게 다른 겁니다. 마켓컬리는 막 소고기 직접 찍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꼭 핸드폰이랑 사이즈를 비교할 수 있게끔 팩 사이즈 같은 정보를 알려줍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요, 생각보다 그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 시간에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첫 시작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마켓컬리는 프레시한 제품의 음식 사진들을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었고, 쿠팡은 우선 많은 업자들을 붙여넣자라는 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간의 시작 포인트가 다른데,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제품 구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사이트를 써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해낼 수 있고요. 그 미묘한 차이가 분석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를 이제 특히 에어비앤비를 2020년대에 학부생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해 봤더니 한국의 서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들 리스트 위주로 요런 칼럼들이 수집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그 다음에 호스트 아이디, 이 아이디 자체는 각각의 집을 의미를 하고요. 한 호스트가 여러 개의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스트 아이디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예를 들면은 532607171이라는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제가 솔팅을 하면 이 사람의 건물의 개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경우는
각 이 호스트별로 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에어비앤비 네, 대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집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그 테이블로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 각 호스트별로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요 1번 호스트 옆에 2라고 쓰여 있으면은 두 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 호스트 옆에 3이라고 쓰여 있으면 세 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이런 개수를 보고 굉장히 어떤 호스트가 많은 집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여러 개 독점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호스트가 운영하는 곳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리뷰 점수가 높았다라는 결과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보이면은, 그러면은 이 호스트가 여러 개의 집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해서 다시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봐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다 느껴볼 수 있을 법한 형태의 네, 그 브랜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업자인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거북이랑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개인이 집을 오픈해 주는 것보다 업자가 완전 깔끔하게 그냥 딱 청소 업체 불러가지고 딱 청소를 해놓고 그냥 완전 일맥상통한 형태의 퍼실리티를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구나. 결과적으로는 호텔이나 뭐 그런 숙박업체, 펜션 같은 숙박업체 중간에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쓰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호스트 아이디 한 개 가지고도 네, 그런 그 상상을 해볼 수 있으세요. 프라이스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는지, 아니면은 베드룸의 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아니면 베드의 개수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이제 연구 대상에 삼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면 그 entire hour 그 private room 아니면은 entire home 뭐 이런 그 룸 타입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 근데 그게 국가별로 굉장히 다르다. 네, 프라이빗 룸의 의미는 또 방 옆방에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거든요. 그 굉장히 자기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그 국가에서 여행을 온다면 그 옆방에 누군가 같이 이제 사는 것 같은 도미토리 형식은 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도미토리 형식이 굉장히 그들의 굉장히 편한 구조, 그 주거 방식이었으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구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룸 타입이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룸 타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난다. 다 같은 가격대, 같은 베드룸에, 같은 로케이션인데 룸 타입 한 개가 그런 영향을 준다고 하면은 그게 국가 문화별로 네, 다른 네, 그 구매 그 문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우리가 저희가 설문 같은 것으로 파악해야 되는, 혹은 기존 문헌으로 파악돼야 되는 이론적인 기반과 이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해내려면 적어도 데이터가 분석 가능을 해야 되는데, 그 entire home이랑 그 다음에 private room 같은 것들은 0과 1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private room 1대랑 아닐 때만 구분해 보겠다. 그 다음 아니면은 이 집 전체를 빌려주냐 아니냐로 대가족이 갔을 때 아닐 때를 구분해 보겠다. 어떤 게 대상인지에 따라서 0과 1로 데이터를 치환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이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아니구나, 분석하기 어렵구나, 혹은 이렇게 값이 이제 입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이거 0으로 치환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치환을 할 것인지, 0과 값 자체를 입력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리뷰를 사람들이 0점을 준 것과 리뷰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다른 값입니다. 휴지 10만 꽂혀 있고 휴지가 없는 경우와 휴지 10조차도 꽂혀 있지 않은 경우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네, 이런 값들을 어떻게 치환해야 되는지는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노하우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처음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오지 못한 데이터들은 이제 이미지 데이터고요. 이렇게 포스트에 있는 사진과 닉네임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것들은 못 가지고 왔다라고 하시면은, 이 사진이 남잔지 여잔지 아니면은 전문 업체의 사진이 걸려 있는지를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더 추가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걸
데이터를 이미지를 센싱해서 디테이팅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긴 한데 그 기술까지를 얻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본인이 접근 가능한 개수의 데이터만을 모아서 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그 수기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냈었던 데이터들은 5,000개를 수작업으로 이 이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 업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래서 성별 남성일 경우, 슈퍼호스트일 경우, 아니면은 전문 업체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줬는지 검증을 해봤었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분석 가능한 사이트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미지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것을 수치화해서 그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뷰의 특성, 정말 적나라하게 부정적인 의견만 적은 것인지, 긍정적 의미를 적은 것인지,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적은 것인지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구매할지에 대한 영향을 또 그 의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웹사이트 중에서 아마존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게시물을 클릭해서 읽어보고 나서 3초 후에 구매 클릭을 하고 구매까지 했다 라고 하면은 실제 구매에 대한 로그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정말 유용한 형태의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아마존은 데이터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가능한 분석은 여기 69명의 사람들이 이 리뷰가 헬프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헬프풀하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내가 구매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헬프풀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걸 보고 구매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결국 도움이 되는 좋은 리뷰였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진짜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쓴 글 보면 나에 대한 strongly recommended 한다. 이 strongly랑 같은 표현 같은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helpful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긍정 감정이 있는지, 부정 감정이 있는지, 같이 좀 섞여 있는지, 그게 특별히 이런 경험제에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에 따라서 어떠한 리뷰가 어떠한 용어랑 같이 쓰였을 때 사람들이 헬프풀하다고 얘기하는지가 제가 지금 분석 가능한 수준, 수집 가능한 수준의 리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 리뷰 읽고 사람들이 구매를 안 했는지를 알고 싶다. 그럼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제가 다음 질문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지 안 한지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데이터들이 무엇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 것인지 다 기존의 분석 방식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그 분석 방식을 계속 확인을 하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라고 하고. 이번도 제 그 논문 중 일부인데요. GitHub라고 이제 MS가 인수한 그 코딩을 같이 하고 그 코딩한 것들의 기록을 남겨두는 사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코드 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업로드해두는 저장 창고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협업을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굉장히 자기 파일을 오픈해두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오픈해두고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자기를 숨기면서 그 외부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기를 오픈해두고 코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개발 이력 자체를 이 GitHub 페이지에서 계속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이제 찾게 되었다. 그러면 이거 어떤 방식으로 수집할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한 명의 개발자 정보는 여기 있는 사이트에서 레퍼지토리 개수, 이게 프로젝트 개수거든요. 그리고 몇 개의 프로젝트를 자기가 지금 관찰해보고 있는지, 나를 팔로잉하는 개발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내 팔로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정보들 정도만 이 데이터에서 수집 가능하다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을 좀 변경해서 이 사람이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다른 사람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또 네트워크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정보를 가지고서는 이 A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특정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해서 정보를 코드를 개발할 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굉장히 몇 개만 들어가면서 자잘하게 그냥 코딩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포지션에 대한 정보들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또 제가 잠시 드릴 텐데요. GitHub 네트워크라고 하는 제가 지금 같이 강의 공지사항에 올려드린 파일을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은 가로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로의 칸 개수가 굉장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를 그림으로써 발생 가능한 데이터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나면 그 데이터를 뭐 네트워크를 그리든 다른 방식으로 치환을 하든 아니면 분산을 계산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분석 가능한 형태의 변수로 변경해 내기도 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기업의 퍼포먼스 같은 경우, ROI 같은 경우, 혹은 뭐 특허의 개수 같은 특허를 만들어내는 R&D 퍼포먼스 같은 그런 데이터들, 이제 복잡한 식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한 개의 변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액면가 그대로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취합하기도 하고요. 혹은 분산값을 구하기도 하고 중간값을 구하기도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써서 데이터를 변형해서 분석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결합시키기도 합니다. 대선 토론이 있는 기간 내에 트윗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고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되는지 이제 뉴스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분석이 이제 간편해지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팩트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설득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내가 팔로잉하고 있는 리스트에 이제 사람들, 지금 트윗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X라고 표현하죠. X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는 주로 논의하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너무너무 궁금해라고 했을 때 뉴스 기사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현안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 안건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시켰을 때 어떤 시점에 무슨 뉴스 기사가 탁 나가니까 트윗이 팍 치솟는 것 같은 그런 형태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뉴스 데이터와 X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 소스를 결합시키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광고성으로 트윗을 계속 날리고 있는, X를 날리고 있는 계정 데이터, 그렇지 않고 특정한 주제로 여러 명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같은 분석 방법과 결합시켜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어떤 연구 방식과 결합시켜서 분석을 한 번 더 해서 변수화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는데, 학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과정 같은 시간에 보내면서 데이터를 조금 더 한 번 더 심도 있게 변형시켜서 분석하고 이론적 근거까지 만드는 작업들을 해보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석사 과정까지 끝내고 나왔을 때 데이터 분석가에 준하는 형태의 경력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의 전처리 작업을 해봤었다라는 경험 자체가 쌓여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한번 본인이 지금 스스로 이렇게 가벼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을 해보고 싶다면 웹 데이터 수집에 대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매년 계속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책은 갱신이 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매된 책을 구매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맞춰서 네, 데이터 수집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것은 사실상 어, 블로그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챗 GPT가 제공해 주는 정보가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된 정보 위주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거든요. 챗 GPT의 높은 버전, 그 유료 버전을 쓸수록 여러분들이 최근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크롤러를 짤 수 있을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크래핑 방식 혹은 이제 크롤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봐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HTML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HTML 페이지 안에 보면은 헤드는 타이틀은 네이버 뉴스다. 그 다음에 각자 어떠한 내용의 정보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서를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이버 뉴스 안에 스크립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스크립트가 끝났고 또 다시 스크립트가 들어갈 거고, 이게 끝났고 또 다시 스크립트가 시작될 것이고, 이런 정보들이 이제 그 뉴스 화면에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 뉴스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도 이렇게 수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 칸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한 기사를 클릭했다 라고 했을 때 11일까지 단위라 안 하면 누가 둘 다 망한다. 여기 있는 딱 그 제목이 여기 적혀져 있죠. 이 제목이 어디에 적혀져 있냐라고 봤을 때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 안에 컨텐츠는 요거다 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를 하고 그 따옴표를 하고 뉴스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내가 지금 타이틀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한 꼭 그 내용이다. 이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가지고 오냐? 컴퓨터한테 들어가서 여기서 야, 제목 좀 긁어와 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얘가 쳐다보다가 얘가 제목인가요? 제일 큰 글씨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이게 큰 글씨인지 작은 글씨인지 굵은 글씨인지 그거에 따라서 뭐가 제목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적으로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타이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 아니 제목이야 저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URL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기사의 주소야. 이걸 쓴 사람은 크리에이터는 매일 신문이고 이건 사이트가 네이버 뉴스야. 이런 식으로 이 정해져 있는 칼럼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어를 내려주는 게 크롤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퍼는 이미 그렇게 크롤러를 짜둔 것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웹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는 거고요. 스크롤링은 HTML에 있는 문서들을 수집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처음엔 이 페이지 자체를 싹 다 긁어모으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분류를 해서 타이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URL 필요하다고 하셨죠? 크리에이터 정보 필요하다고 하셨죠? 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착착착착 분류를 해서 제가 엑셀 파일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엑셀 파일 안에다가 딱 만들어 놔야 됩니다. 구글 크롤러는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다 수집해요. 구글에는 정말 커다란 서버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이폰이라고 딱 적는
순간 아이폰이라고 적혀있는 굉장히 많은 웹사이트의 글들을 착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코드를 짤 수도 있고요. 회사에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가려면 이 규격에 맞춰서 정보를 가지고 가세요라고 APA를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강의를 좀 개발을 해서 드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스크래퍼를 가지고 직접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볼 겁니다. 뉴스 데이터를 추출을 해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진짜 추출해 볼 수 있게끔 컴퓨터를 동원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자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크래퍼를 가지고서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